이어서 화제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간사의 배구 위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에도 역시 댓글이 달렸어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 이 코너 히트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 지금 바로 그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옥경한 /S5W님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입니다. 자, 첫 번째. 파이프 공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왜 파이프 공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격 효율과 리시브 효율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질문을 총 3개군요. 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공격 효율과 리시브 효율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격 성공률은 네. 공격을 시도한 총 개수로 성공하는 공격 횟수를 나눠서 그냥 100분율입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총 개수, 그러니까 총 공격 시도 중에 얼마나 성공했는데 10번 중에 3번 성공하면 30%예요. 그죠. 네, 야구로 치면 타율. 그죠. 예.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공격 효율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공격 효율의 최고치는 공격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분모는 공격 시도한 총 개수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분자에 공격을 성공한 횟수에서 이 선수가 공격한 범실 횟수, 그다음에 상대 블록 횟수를 또 더 빼요. 네. 그래서 얼마나 내실 있게, 그러니까 알차게 이 선수가 공격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최종 공격으로만 산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뭔가 성공률보다는 이 공격수가 얼마나 이 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팬분들도 단순히 공격 성공률만 보시는 것보다는 공격 효율을 좀 따져 보시는 게 배구를 좀 깊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효율이 중요하냐면 어쨌든 공격 성공률이 똑같은 50%라도 예를 들어 A 선수가 10개의 공격을 성공시키는 동안 블로킹을 하나도 당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순도 높은 공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선수는 10개를 성공시키는 동안 5개를 블로킹 당했어요. 그러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수비에게 잡히는 건 다시 우리가 방어할 기회가 있지만 블로킹을 당하면 그대로 점수를 내주면서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효율을 좀 많이 그래서 따지고 과거에는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률, 그러니까 아직 우리 V리그도 공격 효율보다는 공격 성공률이 주요 지표로 집계되고 활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유럽이나 이런 배구 선진국 그리고 배구를 정말 찐으로 즐겨보시는 분들은 성공률보다는 효율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시브 효율은요? 리시브 효율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시브를 시도한 횟수가 분모 밑으로 들어가고 이제 리시브를 정확하게 받은 횟수에서, 그러니까 분자에는 리시브를 정확하게 받은 횟수에서 실패한 횟수를 뺍니다. 이거에 이제 백분율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세터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반대로 못 받은 서브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을 시도해서 60번을 잘 보냈는데 10번 실패했다. 그러면 100분에 60 빼기 10 해서 50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 리시브 효율이 가끔 보면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왜 있냐라고 해서 야 이게 기록이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메일도 받아봤습니다. 메일도 받아봤어요 그럴 수 실제로. 있죠. 오타 났다. 그래서- 오해원 기자야, 너 오타 났다. 그래서 이게 잘 받은 횟수보다 실패하는 횟수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100번 시도해서 20번 잘 받았는데 40번을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리시브 효율 기록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틀린 기록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이건 제 궁금증인데 이 공격 효율과 리시브 효율 한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급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들이 이제 리시브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최소 40, 20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 성공률은 최소 40%는 넘어야 되고 리시브 효율은 20%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의 역할을 한 거고요. 공격 성공률이 아웃사이드 히터나 이런 아포짓 공격수들은 아무래도 블로킹들이 많이 따라보기 때문에 50% 이상 나오면은 그렇죠. 굉장히 잘했다 이 정도로 보고요. 리시브 효율도 리그 최정상급 선수들은 보통 50% 이상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월드 리베로라고 불렸던 여오연 코치 같은 경우에는 시즌 리시브 효율이 80%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한 경기당 한 40에서 50 나오면은 좋은 리베로, 좋은 리시브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면 골키퍼를 해도 되겠네. 네. 축구로 넘어가서. 그때는 이제 여호영 코치가 네. 가장 젊었을 때, 네. 그죠? 프로배구 초창기 좋았을 때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파이프 공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파이프 공격이라고 하는지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이 파이프 공격,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도 물어봤어요. 네. 왜 파이프가 파이프냐라고 했을 때 뭐 농담이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답을 해주신 분이 농담 삼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이프가 공격 벌어지는 상황을 보자면 일단 전위에 있던 공격수가 상대 수비 블록 상대 수비를 따돌려서 아예 가운데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 후위 공격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치 그 장면이 파이프, 그러니까 정말 그 파이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프입니다. 네네. 중앙이 비어 있는 그 파이프 그거와 유사한 상황이라서 파이프 공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그분의 생각인 건지 네. 아니면 공식적인 용어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답변을 얻었고요. 사실 파이프 공격은 백어택입니다. 중앙 후위 공격.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백어택하고 달리 아웃사이드 히터드가 정말 세터와의 정교한 호흡을 바탕으로 전위에 있던 뭐 보통은 이제 미들 블로커들이 속공 공격을 시도하는 척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나서 걷어내고. 네. 허허벌판인 상대 코트를 향해서 중앙 후위 공 영상 보시면 네. 한번 보고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래쪽 리시브 팀이- 했죠. 네, 아래쪽 팀입니다. 자, 그리고 세터가- 세터가 공을 올리는데 지금 페이크 떴어요. 그렇죠. 먼저 미들 블로커가 페이크를 떠서 미들블로커가, 네. 예. 그리고 중앙에 있던 공격수가 자, 지금 보면은 후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수가 뒤에서 후위에서 그렇죠. 저렇게 블로킹을 유도해내고 중앙에서 뛰어와서 자, 지금도 보시죠. 리시브 상태에서 토스를 중앙으로 이게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날개 선수가 양쪽에 있고 네. 이 속공수가 페이크를 써준 다음에 중앙이 뻥 뚫려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직선으로 뒤에서. 때리는 공격인 거죠. 그렇게 굉장히 어쨌든 난이도 높은 공격이다. 네. 보통 여자부보다는 남자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질 좋은 점프가 동반되어야 되는 공격 시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이 체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이 시도를 못합니다. 과거에 V리그 보면 이소영 선수가 그렇죠. 시도를 간간히 했었던 적이 있고 김연경 선수가 요즘 한두 번씩 사용.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공격에 자주 볼 수 있는 건 남자부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당연히 세터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세터의 능력을 뒷받침해줄 페이크 자원들의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파이프 공격 시도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상대 블로커가 나한테 그러니까 파이프 공격을 시도하는 선수에게 다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KB와 현대 경기에서 보면 황태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전에 상하영이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캐피탈의 미들 블로커 수비가 가끔 뚫릴 때가 있다. 그래서 야쿱 선수가 굉장히 점프가 좋습니다. 네. 키가 179 정도 네. 되는데 황태기 선수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저렇게 뛰지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점프를 잘 뛰는 선수라 중앙 후위 공격을 어제 경기에서도 몇 번 시도했는데 반대로 블로킹한테 당한 거죠. 그렇죠. 초반에 계속 당한 거죠. 그래서 노림수였는데 그 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미들 블로커와 우리 팀 세터의 머리 싸움에서 어느 선수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네. 이 중앙 후위 공격에 성공이 또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황태기 선수는 어제 초반에 몇 번 해보고 야쿱 선수가 안 돼서 안 썼다라는 얘기를 이건 아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네, 이 나중에 파이프 쓰자. 공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리시브를 하는 아웃사이드 히터가 시도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네. 해보세요. 리시브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몸이 좀 뒤로 물러나겠죠. 빠지죠. 예.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뛰어가서 후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점프를 굉장히 길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텝을 밟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격을 할 때 스텝을 3번 정도 밟는데 이 파이프 공격을 할 때는 2번밖에 투 스텝을 스텝을 밟을 뛰죠. 시간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몸의 운동신경이 좋고 야쿱처럼 점프력이 좋은 선수가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설 기간 동안
하이큐를 열심히 봤거든요. 아, 이거 말로만 들어도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딱 장면이 싹 그려지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오간사의 배구 위키 보시면서 한쪽에는 하이큐를 같이 듣고 배구 만화. 주교재, 부교재 네. 같이 가끔은 이제 하이큐가 주교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이게 파이프구나, 이게 이동 공격이구나, 이게 시간차구나, 이게 시킥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간사의 배구 위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게 웬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무려 또 다른 분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스마트 잉글리시 1785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무려 4개를 한꺼번에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서브권 획득은 어떻게 하고 모든 세트 먼저 서브권을 갖는지, 그리고 5세트 처음에 코트를 바꾸기도 하던데 어떤 경우에 바꾸는지, 자, 그리고 선수들 힘들게 듀스는 왜 하는 겁니까? 찐팬이시네. 네, 라는 거. 그리고 5세트만 15점인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차례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일단 서브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일단 하죠. 서브권은 득점을 그러니까 현 규정에서는 득점을 낸 팀이 서브를 가져간다. 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갑니다. 뭐 과거 배구를 보면 뭐 서브권이 있고 또 한 점을 더 가져가야 이제 득점이 이어지는 그런 15점짜리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가 지나치게 길다. 예측이 어렵다라고 해서 2000년부터 국제 배구 연맹 FIVB가 지금 규정이죠. 25점에 랠리 3세트. 포인트. 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는 15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5세트가 15점으로 가는 겁니다. 1번하고 4번 질문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5세트만 25점이 아니라 15점인가요? 그러니까 5세트가 15점인 건 이 규정을 완전히 뚝 떼어서 경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과거 규정에서 이렇게 좀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1세트 25, 2세트, 그러니까 4세트까지 25점을 다 채웠는데 5세트까지 25점을 하면 힘들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서브권 있는 15점 경기에서 이 25점 이 경기로 왔는지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혜경 기자 얘기한 것처럼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경기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트는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는 뭐 세트 체인지를 하잖아요. 이 마지막 5세트에서도 어느 특정 팀이 8점을 먼저 선취하면 세트 중간에 이제 코트 체인지 왜냐하면 모든 팀이 똑같이 코트를 사용할 수 있게. 공평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경기할 수 환경에서. 있도록. 그리고 1번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서브를 누가 넣느냐를 아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팀이 넣느냐? 네. 예. 이거는 코인 토스로 결정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동전 제가, 던지기로. 네, 코인 토스 제가 최근에 이 코보에서 쓰는 코인이랑 이거는 이제 국제대구 연맹에서 쓰는 토인인데요. 이 심판이 양팀 주장을 불러놓고 코인 토스 네. 합니다. 앞이야 뒤야. 예.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선택한 걸 맞춘 쪽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음. 먼저 서브를 넣느냐, 먼저 리시브를 받느냐, 아니면 코트를 결정하느냐.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팀이 이제 코트 남은 거. 결정권이 남으면 코트를 고르고 어. 뭐 서브나 리시브가 남아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단 동전 네, 던지기를 해서. 그쵸.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제 이쪽에서 앞을 하겠대. 네. 오영 기자가. 나도 앞할 건데. 야, 양보 못해 나는. 한국에서는 보통 그러면 네. 이제 짬이 있는 선수가 그렇죠.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주장이 뭐 한선수 선수다. 네. 여기는 뭐 누가 있을까요? 뭐 허수봉 선수다. 네. 허수봉 선수가 제가 앞표를 할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이제 알아서 긴다라고 표현하죠. 네.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보태자면 과거에 FIVB가 15점 7세트 경기도 한번 실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15점으로 해서 7세트로. 네, 왜냐면 경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딱딱딱 뭐 예상에 벗어나지 않게 경기가 끝나고 이거는 사실 TV 중계가 발전을 하면서 그 TV 중계에 조금 더 편의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의 변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규정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생기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도 바뀌고 또 저렇게도 바뀌니까 규정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또
배구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번 질문 서브권 획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브권을 먼저 갖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고 4번 질문 역시 뭐 5세트만 15점인 이유가 있을까요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2번도 역시 5세트 처음에 코트를 바꾸기도 하던데 어떤 경우에 바꾸는지까지 답변이 됐네요. 그러면은 스마트 잉글리시 1785님이 남겨주신 질문 3번 질문입니다. 2번은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5세트의 경우에는 중간에 바꾸는 거죠. 중간에 바꾸는 거죠. 네. 경기를 하다가 먼저 8점을 선취하면은 어떤 팀이 중간에 이제 팀을 코트를 바꾼다. 네. 3번은 도대체 선수들 팀들에게 왜 듀스를 굳이 하냐? 그냥 25점 먼저 선취하면 끝이지. 24대 24에서도 25점 네. 한 번에 가면 네. 빨리 끝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듀스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죠. 네, 이거 제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듀스라는 뜻을 일단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듀스가 프랑스어로 숫자 2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수 네. 듀스도 2인조. 맞아. 네. 그래서 2개 연속 득점을 올리라 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브권이 있는 경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서브권이 있는 경기는 보통 네트 스포츠. 네, 네트 스포츠죠. 서브를 오. 넣는 쪽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배구는 사실 이제 서브권이 없는 쪽이 유리했지만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경기들은 서브를 먼저 넣는 쪽이 사실 탁구도 그렇고 유리하거든요. 그렇네. 우리는 과거 어른들은 선공이라고 불렀죠. 예, 예. 음. 그래서 성공을 한 선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후공을 한 선수의 득점이 기회가 없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성공을 한 번씩 해서 둘 다 점수를 낸 선수에게 승리를 하는 게 보통의 듀스 제도거든요. 네가 유리할 때도 네. 점수 내고 네가 불리할 때도 점수 내면 그래 네가 이긴 인정. 거야. 인정. 근데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서브를 넣는 팀보다 받는 팀이 득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브권과 상관없이 2연속 득점을 하는 팀이 듀스를 따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 돼요. 맞네. 주로 진짜 네트 스포츠만 듀스가 네, 있었네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테니스, 뭐 배드민턴 또 뭐 있지? 탁구. 뭐 정구, 정구. 네, 그런 경기들이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질문, 이 두 분의 궁금증들이 우리 오 기자와 김 기자의 답변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고마운 마음에 따라서 저희가 또 화제 신간, 예, 무려 2쇄에 들어간 김효경 작가의 화제작. 김효경 작가의 화제작, 논란의 작품. 논란인가요? 네, 논란의 작품. 예. V리그 연대기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스마트 잉글리시. 예, 스마트 잉글리시님과 그리고 아이디가 어려웠어요. 예, 옥경한 S5W님께서는 저희 구독자입니다. 저희 제작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책을 주소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